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저는 건설 쪽 전문가이신 아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랑부풀 구독자 여러분. 오픈 커뮤니티에서 불면증 아재로 활동 중인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또 출연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건설 쪽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시던데 혹시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졸업 후에 신한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기업여신도 담당 일부 좀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효성그룹 재무본부로 자리를 옮겨서 그룹 전체 자금 기획과 그리고 자금 운용 담당을 했었고, 외환딜링을 한 5년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회계 업무도 이제 마지막 한 3년은 또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건설기업 H에서 건설 프로젝트 관리 담당을 하고 있고, 개발사업 PFV 관리도 같이 겸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네. 일을 하셨네요. 이게 지금 제가 15년차 직장인인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회사에서 경력 쌓게 됐고요. 네. 아직 실력은 좀 미천하지만 출연하게 된 이유가 부동산 투자자는 아니지만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좀 나누고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시는 일이 PF 쪽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야, 이거 지금 우리 대구 시장에서 엄청 관심사가 큰 종목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부실된 곳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줄도산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게 신문상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업계에서는 정말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레고랜드발 신용 경색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국가에서 다행히도 이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조금씩 이게 차환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PF 대출이 총 14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40조는 은행권 1금융권이고요. 100조는 제2금융권이거든요. 그래서 2금융권인 캐피탈,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그런 카드사도 있습니다. 그 제2금융권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하반기 만기가 14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이거는 비단 대구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제 대구 쪽의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좀 더 타 지역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가 아직 앞으로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만기가 돌아온다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이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준다, 이런 표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2020년도에 이제 워낙 경기가 좋았던 때, 사실 그때는 좀 괜찮았지만 21년도부터가 특히 대구에서는 엄청 미분양도 많이 뜨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24년도부터 좀 확실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4년도가 조금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구 부동산 쪽에서, PF 쪽에서 다행인 거는 대부분 시공사들이 이제 메이저 업체들, 시공 능력이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 위기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위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준공업 미분양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동안은 PF가 조금 미분양이 나더라도 PF 자금은 이미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중간에 멈추는 일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이제 모든 입주가 완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생긴다면 이제 모든 구조가 서로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금융이라는 게 신뢰와 신뢰끼리 이게 맞물려 있는 게 금융이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이게 돈이 이제 제대로 돌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곳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중공 미분양이 조금 많이 늘어난다면 현재 지금 대구 시장이 4월 말 기준으로 중공 미분양이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있고 그 중에 수성구가 한 600에서 7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지 좀 향후 내년도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 중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리스크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뭐 정말 21년도부터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 기존에 뭐 대구는 공급이 많았다 보니까 분양 자체가 거의 없었긴 했거든요. 22년도도 마찬가지고 뭐 23년도는 특히나 거의 아예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무했었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일시적인 쇼크에 좀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공 미분양을 좀 암세포 같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암세포요? 예, 좀 표현이 강한가요? 물론 사람들마다 이 암세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거죠. 이게 암이 있다 무조건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정교하게 도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도려내듯이.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잘 해결된다면 분명히 지금 건설도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고요. 다만 지금 예상되는 악재들 속에서 이런 그 미분양 플러스 중공 미분양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래도 이제 시공사들이 괜찮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리스크까지는 아닐 것 같다 당장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보통 우리가 메이저 건설사를 좀 원하잖아요. 이런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곳들이 좀 있을까요? 뭐 특정 회사만 이렇게 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업계의 선두주자가 삼성물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대림건설 이쪽이 좀 타 업체에 비해서 제 경험상 봤을 때 같이 일을 해보면 확실히 좀 리스크 관리라든지 입지를 선택하는 그런 안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타사보다는 좀 탁월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요. 또 실제로도 제 주위에 보면 또 그 두 개의 아파트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또 설계가 워낙 좀 잘 좋아서 업계를 좀 이렇게 먼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들도 다 높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대구에서는 삼성물산이 안 들어온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럼 사실상은 이제 좀 대림 쪽이 눈길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가 좀 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화성, 태왕, 서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네, 뭐, 각 회사별로 감사보고서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 들어가셔서 보실 수는 있고요. 다만 저도 이제 회사에서 회계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무 비율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타 수치들을 많이 보는데 제일 그래도 대구에서 제일 큰 업체인 화성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 사업이 크진 않고요. 비중이 아주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다만 요즘 좀 다른 건설사들도 다들 이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트렌드와 비슷하게 이제 이익률이 좀 떨어져 있을 뿐이지 뭐 구조적으로 이게 크게 뭐 유동성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건설사업들이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 때문에 수주 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뭐 충분히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몇 년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건설사 자체의 문제는 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뭐 14조가 이번 연도부터 좀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2금융권들이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1금융도 지금 계속 대출 여신 연체율이 좀 심해서 지금 비상 상태로
계속 회의하고 있다고. 저도 제가 뭐 제 예전 은행 동기들 통해서도 얘기 많이 듣고 또 제 처가 또 은행에서 지금 그런 대출 익스포저 담당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금융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아무래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지금 이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체율이 상당히 심하고 또 PF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왔는데 PF 연체율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10%입니다. 예,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 돌려막기 중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0% 연체율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증권사 중에도 지금 자금 여력이 적고 순자산이 적은 곳은 순자산에 비해서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대출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을까 다들 업계에서는 좀 주의를 지금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PF 연체율이 1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은 이제 호황기는 사실 부동산이나 건설 호황기에서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사업성이 아무리 떨어지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0% 마진은 안전 마진으로 이제 깔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PF가 부실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다만 이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PF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론과 본 PF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브릿지론은 조금 부실률이 조금 높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땅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인허가까지 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주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부실이 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본 PF 그러니까 즉 착공 이후에 최종 청산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본 PF 과정에서는 사실 거의 부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미분양이 나서 현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렇게 10%씩 부실이 지금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 우리 지역 건설사들이 문제가 없다라거나 혹은 다른 뭐 메이저 건설사들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이군용발로 해서 엄청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건설과 금융이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건설의 불경기가 결국은 금융으로 지금 이장이 돼서 이런 신용경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받고 있는 대출 금리도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이 어려워졌는데 미국 금리도 지금 뭐 듣기로는 하반기에 더 한 2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좀 전망들이 좀 암울한 상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사실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요소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요소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갭이 사실은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라든지 그런 주식시장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만큼 그래도 한국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긴축을 지금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 정책과 따로 놀거든요. 정부는 돈을 풀고 한국은행에 돈을 쪼는 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방향성이 뭐 어떻게 될지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금리 차가 더 지금보다는 더 줄어야지 한국 경제가 더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연말 전까지는 지금보다는 주택담보대출 특히 관심 많으신 한 1% 정도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작년 말부터 이제 은행들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이익을 엄청 많이 봤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상금리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상금리를 일괄적으로 좀 낮추라는 압박이 너무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조그만 연체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은행 수익이 많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가상금리도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과 가상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확률이 조금 반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경기라고 하는 요소가 이런 사실 와닿지는 않잖아요. 보통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게 이제 원재재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의
이제 상승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대구에서는 특히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는 곳들이 꽤 많은 상태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공사비가 올라감에 인해서 주변 시세가 그만큼 또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공사비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아파트 건설에서 공사비 중에 60%가 땅값이고요. 40%가 사실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 짓는 비용은 어느 건설사가 와도 똑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뭐 주상복합이냐 일반 아파트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사비가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땅값이 조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토지는 가격이 비탄력적이거든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아시다시피 지주분들은 그렇게 땅을 싸게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가 내려갈 확률은 거의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가 이제 사실상 더 내려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으면은 9억대까지 좀 찍었던 곳도 있고 비수성구는 뭐 6억대는 좀 기본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었었는데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하자는 대로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잘 대처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 이제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 분담금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뭐 영상들도 많이 뜨고 기사도 제가 많이 봤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조합원분들도 많을 거니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개인분들이 이 공사비를 검증하는 건 정말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합에 계신 분들끼리 좀 의견을 수렴하셔서 조합이 중심이 돼서 이 우리 아파트에 그 원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신다든지 아니면 주변 아파트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들이 공사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에 있는 아파트들, 연식이 비슷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이 업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 좀 의뢰를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조합 개인이 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 분들이 모이면 또 힘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간혹 이제 좀 건설사에서 뭐 산정이 좀 잘못돼서 공사비가 조금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언제든지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또 다시 낮춰서 또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조합원 분들의 또 그 노력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공사비가 증액하는 거는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는 문제이니까 문제가 또 커지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또 추가 분담금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대구 시장에서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건데 이런 얘기 들을수록 참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상황이 건설 업계에서 상황은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때까지 눌러놨던 어려운 악재들이 하나씩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슬기롭게 넘어가면 결국은 다음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또 이익을 많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용어로 빅샤워라고 신문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비를 맞을 때는 한꺼번에 확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참 이게 건설업계에서도 뭐 힘들지만 또 저희도 나름대로 또 희망이 있습니다. 버블은 결국은 깨지니까 버블인 거고요. 버블이 또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사회의 모든 현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지금 모든 부분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든 상황 다들 겪고 계시고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오긴 하는데 다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어봤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짧은 지식이고 아직 뭐 경험도 그렇게 뭐 비천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앞에 이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뭐 짧은 지식들을 좀 많이 전달 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저는 항상 이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투자가 좀 한탕주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유혹을 많이 느끼죠. 그렇지만 인생은 길고 아직 투자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날만큼 투자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뭐 경제라든지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면 큰 돈을 이게 딱 어느 부분을 찝어서 돈을 벌어다 주진 못하지만 돈을 잃지는 않게는 해주는, 돈을 잃는 선택을 하진 않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많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좀 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아직 뭐 실력이 많이 모자라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책 읽고, 랑보풀의 모토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채널에 이제 항상 있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하고,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